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경제과외교사 선생님, 쪽집게 선생님, 길경식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컴머리예요, 그거? 상당히 젊은. 백컴머리는 아니고. 자, 대기업의 관피아 사회이사가 작년보다 늘었다네요. 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 관피아란 단어가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여기저기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의 이 기득권들 간의 유착 관계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좀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일단 한 언론에 따르면 이 상호 출자 제한 49개 기업 집단의 238개 상장사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금 전체 사회이사가 750명인데 이 중에 277명, 그러니까 한 37% 정도가 관료 출신이라고 합니다. 예. 지난해는 270명이 좀 안 됐었는데 9명 정도 늘어서 지금 더 늘었다고 하고 특히 뭐 법조계라든지 세무당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소위 이제 힘 있는 권력기관 출신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4대 권력기관. 네. 40%에 육박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누군지 뭐 알 수 있어요? 이름이나 뭐 전직 이런 거? 네, 일단 좀 그래도 이름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드러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아실 수 있는 분들이 보면 네. 검찰총장이나 장관을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산 엔진의 정구영 씨라든가 금호산업의 김도원, 삼성전자의 송광수 씨, CJ 오쇼핑의 김종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고요. 그러게요. 삼성생명의 박봉흠 씨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이고 유명했던 양반이죠. 그렇죠. 또 삼성증권의 김성진 씨는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이고 또 SK CNC의 이환균 씨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출신이고 이게 뭐 그거와 상관없이 어쨌든 다양한 그 부처에 있던 네. 고위직들이 지금 여기저기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회이사라는 게 원래는 가족들끼리 재벌, 가족 재벌 경영 이런 거 견제하려고 예. 명망가들, 전문가들 와서 그렇죠. 소금 같은 역할 하라 그랬는데 실은 이거 그냥 돈만 좀 받아가는 거수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원래 처음에 도입 목적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룹 총수라든지 그 일가들이 독단적으로 경영을 한다거나 뭐 전횡, 횡령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내부에서 좀 견제하라라고 이 사회 이사 제도를 둔 건데 네.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이 사람들이 나서서 그 뭐 금융 감독하는 이쪽 정부의 조사나 감독 같은 사정 작업을 미리 막아주고 공권력에 대한 어떤 방어수단, 바람막이 역할을 지금 오히려 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군요. 예. 근데 이게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예.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이런 게 관행처럼 거의 굳어져 버렸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예. 대기업에 가서 이제 줄서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퇴직을 하면 예. 이제 밥벌이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대기업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봐주고 나중에 자기 퇴직하면 어느 쪽으로 이제 갈 수 있게 그런 길들을 마련해 놓기 위해서 이게 퇴직한 사람뿐만 아니라 현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미리부터 발발 그렇죠. 기기 시작한다. 그렇죠. 자본 앞에 공이 무릎 꿇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지금 네. 저 관피아 때려잡는다 그러면서 네. 그 퇴직 공무원들 산하기관 못 가게 막아놓으니까 네, 네, 네. 이제 갈 데가 기업밖에 없는 거지. 더 몰림 예. 쏠림이 심하겠죠. 심합니다, 심해. 예. 아유, 되게 막 모든 듣는 뉴스마다 이게 막 암담하고 짜증나고 어둡고 이러니까 네. 이거 계속 앵커 하다가 건강에 좀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금융사 뭐 시끌시끌한데 금융당국이 뭐 검사해오는 건 원래 이 사람들 고유 직분이니까. 네. 근데 농협중앙회 정밀 검사한다고요? 얼마 전엔 네. KB 막 그러더니 여긴 또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원래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도 이 정밀 검사를 이제 이전부터 이제 하려고 원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상반기에 워낙 그 은행이라든지 카드사들의 이 대형 금융사고가 많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이제 미뤄지고 하다가 지금 이제 농협중앙회 그 정밀 검사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일단 금융당국에서는 은행과 카드사 관련한 금융사고들이 어쨌든 본인들 생각에는 어느 정도 수습이 됐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좀 다른
기존에 이제 그 은행들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번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농협중앙회가 있고 단위조합이 있잖아요. 밑으로 그렇죠. 내려가면. 예, 근데 예. 특히 이번에는 이 단위조합에 관한 관리 감독이라든지 개인정보 관리 실태 또 전산의 내부 통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단위조합의 어떤 경영 부실이라든지 비리 문제가 계속 공공연히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왜 그래요? 이게 이제 단위조합이라는 게 사실 요즘 시골이나 좀 조그만 행정단위 이런데. 보통 그냥 이런 도시에도 단위조합이 그래요? 있어요. 서울 시내에도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이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 요새 유행하는 말 그대로 그냥 협동조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농협이 그렇죠. 협자가 그렇죠. 협동조합이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예. 문제는 이게 이제 조합장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유명하죠. 농협 조합장 할 때 막 비리 술 네, 사주고 네. 돈 주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보통 뭐 금융이나 경제 경영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지역의 유지, 그러니까 인기 투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투표 전에 자신의 뒤를 봐준, 밀어준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답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고 예. 또 더군다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성이 있고 유망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드러나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이게 얻을 수 있는 뒷돈을 챙길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그럼 부실 대출이 많아지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투자한 사업들의 부실이 엄청나게 크고 예. 거기다가 진짜 심한 경우에는 그 저축은행도 사금고화돼서 문제가 컸던 것처럼 단위조합도 조합장이 마치 자기 사금 것처럼 돈을 빼서 쓰기도 하고 예. 아니면 친인척들한테 특혜 대출을 해줘서 예. 이런 부분들의 대출 부실이 지금도 어마어마한데 이런 것들을 또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에서 보조하는 걸로 막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여기 저 서대문 내거리인가 가면 큰 빌딩 있잖아요. 농협중앙회 본사. 네. 거기가 단위 농협조합은 이게 직할이나 관리 감독을 안 해요? 원래는 관리 감독을 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관리 감독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근데 하고 조합장을 이 주민들이나 조합원들이 뽑아놓으면 즉 네. 인사권이 농협중앙회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말이 관리 감독이지 네. 세게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밀 검사 이야기가 또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이런 검사를 한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신용만 내는 상태에서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는 우리 길 선생님을 다른 모임에서 연사로 모셔가는 바람에 우리가 양보했어요. 네. 다음번에는 항상 잘해주시지만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와 함께 두 가지 경제 얘기 짚어봤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 네, 행간 며칠 쉬었는데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할 수 없이 제 걸 골라서 조금 송구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일보 컬럼 더 이상은 좀 쉬기로 해서요. 마지막 컬럼이 돼버렸는데 유경근이라고 이름 기억하실 수 있죠? 이제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 대변인 맡고 있는데 유경근 대변인이 얼마 전에 8월 달에 한국에 오는 교황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긴 만나는데 기구 대표로서의 대책위를 만나는 게 아니고 300여 명 희생자 중 카톨릭 신자 가족 몇 사람만 그냥 개인 자격으로 초청을 한다. 그걸 두고 조금 서운해하는 글을 올렸었어요. 제가 그걸 읽고 천주교의 보수성 이런 것들, 교황이 누구의 교황인가 이런 관점에서 천주교에도 문고리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그 한 대목을 들으시고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 대변인 추측대로 어느 쪽 의사에 따라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특정 종교 내의 의사결정을 두고 이러니 저러니 시비 삼을 일이 아니기도 하다. 다만 그런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천주교계 일각의 우려대로 서울대 교구의 보수적 시각이 힘을 발휘했다면 씁쓸하다. 신자 여부를 차별하는 게 예수와 교황의 뜻인지 묻고 싶다. 혹시라도 교황이나 예수 옆에 바짝 붙어 문고리 권력을 행사하는 분들은 없는지, 면전에서는 교황께 존경을 표하지만 실제로는 예전 그대로인 분들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실지 궁금하다. 교황 혼자서만 개혁과 탈권이 민중속으로를 외치면 뭐 하겠는가? 네, 민중속으로 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요. 아시겠지만 지난 18일 로마 교황청과 한국 천주교 공식 발표했습니다. 교황의 방한 일정인데요. 8월 14일 도착해서 4박 5일간 한국에 머뭅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청와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그 이후에 각종 천주교 미사나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걸 집전하고 마지막 날 명동성당에서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발표한 뒤에 오후에 떠나게 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일정에는 일테면 천주교 정의평화구현 사재단이라거나 평신도 협의회 이런 천주교 내의 소그룹 또는 자발적 모임과 면담하거나 하게 되어 있는 건 없었습니다. 적어도 한국 현대사에서 정의평화구현 사재단, 그냥 우리가 흔히 사재단이라고 줄여 말하는 그 사재단이 수행한 역할과 그 상징성, 의미 이런 것들은 대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미 너무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교황께서는 지금 현 프란치스코 교황 말이에요. 취임하자마자 1년 조금 되는 기간 동안에 교회의 세속화를 일관되게 경계했고 재난 현장에는 맨발로 뛰어가서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진정으로 껴안아 위로했고 소년, 아동 착취 노동, 특히 이런 거에 비분 강개하면서 착취적 자본주의를 강하게 비판했고, 최근에는 마피아, 그 검은 돈을 파문시키면서 일대 전쟁까지 선포하고 각오하고 있는, 정말 정의의 화신, 이렇게 느껴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금도 해오고 있는 사재단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 섞인 관측 이런 걸 했었는데 저는 참고로 캐톨릭 신자가 아니어서 내부의 분위기는 잘 모릅니다. 제가 너무 순진한 기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갸웃하고 있던 차에 이제 유경근 대변인의 그런 글도 있고 해서 쓰게 된 거고요. 제가 조금 들여다봤더니 한국 천주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주교회의라는 건데요. 주교회의는 25명의 주교들이 멤버인데 그중에 3분의 2가량이 좀 보수적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교회의 자체가 보수성을 띠기도 하지만 주교회의보다 더 파워풀한 곳은 서울대교구랍니다. 이유는 한국 천주교에서 해마다 얼마씩 바티칸으로 성금을 보내는데 그 성금의 대부분이 서울대교구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대교구에서도 특히 강남 3구에서 나오는 성금이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신자 수도 서울대교구에 소속된 신자가 가장 많고,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경제적 여력도 있고 중요한 일 있을 때 돈도 뭉텅이 이렇게 내놓을 수 있으니까 집안 대소사에서도 보면 그런 데서 좀 큰 소리 내는 거 이해는 갑니다만 종교의 영역에서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건 지나치게 세속적인 논리에 따른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참고로 서울대교구가 얼마나 보수적이냐 하면 지난 겨울에 군산 수송동에서 최초로 박창신 신부가 집전했던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국정원의 국기문란, 그 시국 미사 이후로 사제들의 시국 성명이 계속 발표됐지 않습니까? 모두 다 참여한 신부들, 사제들이 기명, 자기 이름을 당당히 밝혔는데 유독 서울대교구의 시국선언만 참여 사제들이 무기명으로 했어요. 그것은 서울대교구 높은 윗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반영한 것이죠. 그래서 특정 교구 내의 보수적인 어떤 힘이 교황이 한국에 와서 머무는 동안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게 하고
그런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어디를 찾아서 교황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 것. 그런데 한국 천주교 높은 사람들이 이른바 문고리 권력 또는 완장처럼 그 옆에 바짝 달라붙어서서 한국 사정은 우리가 잘 아니까 우리가 해놓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자기들 뭐 입맛 또는 취향 뭐 이런 쪽으로 교황의 일정이나 동선이나 접견 대상을 짠 것은 혹시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왜냐하면 교황에 대해 거는 기대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을 해봤습니다. 물론 교황이 한국을 한번 찾는다고 해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한꺼번에 풀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계기를 만들 수는 있다고 보고 그 교황이 왔을 때 누구든 손님을 맞을 때는 좋고 뭐 깨끗한 쪽을 좀 보이고 싶고 하는 것은 손님 맞는 사람의 당연한 심사이긴 하지만 교황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화려한 보자기로 그 치부를 덮어버리는 그런 보자기를 깔려고 너무 애쓰지는 말자 하는 생각을 비신자여서 좀 조심스럽게 드려봤습니다. 8월 15일에 교황이 오신다는데 그때 와서 짜놓은 일정대로 움직이실지 아니면 어떤 돌발적인 갑자기 어디를 가고 싶다거나 또는 어떤 뜻밖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또 하나의 감동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이런 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간 마치겠고요. 시간이 좀 그러하니까 바로 진짜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화 연결 중이랍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전화 연결되는 사이에 게시판 좀 보겠습니다. 왕싸가지님께서 막 올리셨는데 신부님, 수녀님들은 강정, 밀양, 대한문 늘 미사 열리는 곳이죠. 용산 등등 서민들이 있는 곳은 함께하면서 핍박을 받고 협박도 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두 돼지 추기경은 옷자랑하고 다니는지. 옷자랑은 어떤 여자하고 야당의 두 대표 이런 말씀 써놓으셨네요. 이렇게 추기경 앞에 돼지라고 써도 풀친구 분께서는 교황청 홈페이지에 세월호 유가족의 입장을 올려주시면 좋겠다. 언어가 되시는 분, 이탈리아에 계신 교민 중 국민TV 조합원 안 계신가요? 우리 상황을 좀 전해달라 이런 말씀하셨고요. 브나르드 민중 속으로 제가 그 말이 생각나서 아까 저도 이 컬럼을 쓰면서 브나르드 오랜만에 떠올랐었거든요. 칼럼 읽으셨다고 해주셨고 대단군께서는 대기업 취업을 위해 스펙 쌓는 두 가지 길, 대학생과 관료 이런 견해 주셨습니다. 아까 그 사회이사 꼬집으신 날입니다. 김재현 의원 연화됐습니까? 네,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얼마 전에 밀양가 있을 때 저하고 통화했죠. 예, 그때 너무 시끄러운 곳에서. 애쓰셨어요. 그때 헬기 소리도 막 나고 했는데. 예, 방송이 전달이 잘 안 됐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습니다.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 계속 리얼타임으로 올려주시는데, 김 의원 말씀 다 똑바로 전해 들었고, 전혀 청취에 문제 없었고, 오히려 현장의 긴박함과 생생함을 함께 전해줘서 고맙다는 말씀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예, 다행입니다. 그날 김재현 특파원 고생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언제 한번 좀 모시고 나도 직접 보고서 얘기했으면 싶은데, 바로 얘기 들어가죠. 네. 환경노동 분야 하면 아무래도 진보정당의 고유한 목 또는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이 정치발전 과정을 돌아볼 때 많이 기대를 거는 분야 아닙니까? 네, 지금 국회 후반기 환노위 배정 때 논란이 되다가 막판에 TO 하나 늘리면서 잘 풀린 거 같죠, 일단은? 예.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배정하기로. 예. 그럼 심상정 의원이 가게 되나요?
네네. 네네. 원래 전반기에서 활동하셨고요. 네네. 아까 그 조국 교수가 뭐 이렇게 쓰는 것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뭐 하나 온 걸 봤습니다. 그 19대 국회 때 네. 이제 민주당은 통합집권당과 연대를 했지 않습니까? 4.16 총선 그때 말이죠. 예. 근데 이석기 의원 뭐 이제 이 사건 터지고 원내 경선 비례대표 부정명소 뭐 진보당이 막 분열되고 막 힘든 기간을 겪고 나서 이제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 정치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서로 건너버린 게 아닌가 다들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물 밑에서라도 양측 두 진영 사이에 의견이 오가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뭐 국회에 있다 보면 이러저러하게 대화는 많이 하죠. 네. 대화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건 뭐 새누리당하고도 대화를 하는 거고요. 아니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 있는 얘기지.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기대하시는 야권 연대와 관련한 부분은 네. 뭐 알려진 바대로 이제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 사실이고요. 네. 이번 선거에서도 확인이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육사 선거 얘기 잠깐 하나 해볼까요? 네. 특히 경기도 뭐 이런 접전지에서 물론 경기도 지사 후보 백현종 후보였나요? 백종현 후보? 네. 사퇴시키고 했는데 사퇴한 진보당 후보들이 얻은 표는 당연히 이제 무효표 처리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 표가 만약에 반새누리당 전선으로 똘똘 뭉쳤다면 당락이 바뀔 곳들이 뭐 몇 곳 나왔었잖아요. 단순 계산만 해봐도. 그래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희도 아쉽고요. 네. 당연히도 그 14만 표 무효표가 다 저희 진보당 지지자들이라고는 뭐 누구도 생각지 않으실 것 같고 네. 분명한 건 왜 새정치연합에 대한 지지를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거부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해인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에서 분명하게 분석을 하시고 네. 고민을 하셔야 된다. 야권연대가 잘 안 된 것 뭐 또 있지만 이 패배의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나아가선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어렵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인심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더 잘 읽으셨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 부분에 또 야권연대에 대한 인심의 요구도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역시 대변인답게 아주 꼭 필요할 말만 간추려 주시니까 제가 참 좋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많은 네. 청취자분들께서 지적해오고 뭐 정치평론가들도 그런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후보 단일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현 정치 지형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대단히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긴 하다. 필요 충분은 아니지만 이런 말들에는 큰 이견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진보가 종북과 이렇게 딱지 또는 레테르 효과 낙인 뭐 어떤 단어여도 좋겠지만 그러면서 지금 대중 속에서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것은 맞죠? 어떻게 보세요? 고립되어 있다라는 어렵죠. 네, 현상 진단에는 그렇다면 새정치연합 현재 야권은 새정치연합, 진보당 그리고 정의당 또 이제 몇몇 더 당들이 있는데 연대를 안 해서는 이기는 선거를 하기는 힘들다라는 게 지금 최근에 큰 선거 3번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앞으로의 선거 연대 그리고 이기는 선거를 위한 연대를 위한 전제 조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 선거에서 여야의 총량이 나왔다는 것은 뭐 다 확인이 됐고요. 네.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 보다시피 야권표가 여권표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 대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이 새누리당 쪽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결국은 야권 연대를 흔들고 깨야 새누리당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2012년부터 계속해서 진보당을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종북몰이를 통해서 갈라치기 했던 의도가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네. 그리고 어찌 보면 보수 세력의 영구 집권 전략이 2017년 대선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벌써 가동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진보당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
고립됐다고도 표현하셨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거의 100만 표 가까이 나왔습니다. 97만 표가 넘게 나왔는데요. 네. 사실 저희도 좀 놀랐습니다. 3월에만 해도 그 정당 예산 가처분 되는 분위기 때문에 그러게요. 선거를 못 치룰 거다 이런 위기감이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지지 역량이 확인이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새정치연합이 잘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권연대에 대한 민심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것, 복원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을 새정치연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보고요. 네. 분명히 어려운 조건, 특히나 이제 종북 공세 속에서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이 야권의 어려움을 뚫어낼 수 있는 그 힘을, 용기를 만들어내는 정치적 결단 이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관되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세 변화와 각성을 촉구하시네요. 예. 그 김선동 의원이 의원직 잃었어요. 예. 순천 곡성인데 여기에 친박 핵심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나온답니다. 예. 진보당으로서는 수성하는 입장이잖아요. 예, 예. 누구 내보냅니까? 저희는 이성수 후보라고요. 지난 그 선거에서 전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해서 12%를 얻었던 후보가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쪽에 연고가 있으신 후보세요? 예, 예. 네, 노동자 출신. 노동자고요. 예. 여기 또 새정치연합 당연히 이름이 아직도 헷갈려. 새정치연합에 후보 낼 거고 팽팽한 친박 이정현 후보가 나온다니까 또 관심이 가고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쉬워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 텐데 좀 짧게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석기 의원 항소심 판결 다음 달에 있죠? 네. 진보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 또는 예측하고 계세요? 일단 저는 이 재판도 새누리당의 종북몰이 전략 하에 있다고 보고요. 네. 이런 공방을 계속해서 가져나가는 것이 여권으로서는 정권 안정 그리고 2017년 대선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완벽한 정치 재판을 1심에서 했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재판부가 이성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네.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된다. 재판부를 지켜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남재준 원장이 해임이 됐고 김기춘 네. 실장이 또 자리 보존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보다 더 이성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많이들 도와주고 계시지만 예. 저희가 다음 달에 12일 날 석방문화제를 대규모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현장을 지키는 김재현 의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보당 대변인이죠. 김재현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